미국의 안보를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손으로 자주국방 해야 된다. 폴란드가 우리 K2 전차를 추가 도입하기로 방위산업 결정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 2배가 됐고 방산 누적 수출액 100조 원을 넘기며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동남아, 중동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까지 우리 무기를 도입해 사용하면서 K방산의 주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폴란드의 경우 최근 2차 계약까지 마치면서 지금까지 3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우리 잠수함 사업에도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육해공 전력 대부분을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거든요. 한때는 총안자로 제대로 못 만들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입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허를 찔린 정부는 예비군 제도를 신설해 대대적인 병력 증강에 나섭니다. 하지만 들고 싸울 무기가 턱없이 부족해서 예비군들은 모형총을 들고 훈련에 임해야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선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아시아 문제에 손을 떼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급기야 1971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해 무기 개발에 나서는 한편 무기 생산의 필수적인 중공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80년대부터 기초 무기나 탄약 국산화에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해외 수출을 노릴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서 자급자족에 머물러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방산의 큰 전환점이 된 게 바로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불곰 사업이란 90년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아온 현물 상환 사업으로 소련 붕괴로 혼란했던 러시아가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달러 대신 무기로 빚을 갚겠다고 제안하며 시작됐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전차와 헬기 등 무기로 대신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구소련제 무기는 당대 최고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수준의 무기였죠. 불곰 사업의 영향으로 한국산 무기는 매우 특이하게도 나토식 규격의 구소련제 무기 기술의 특장점이 혼재된 하이브리드형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으로 다져진 생산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본격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산이 최근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납기 능력이 특장점으로 꼽힙니다. 냉전 이후 전 세계는 군비를 줄여왔지만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군비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 우리 방산 기업들은 국군 요구치에 맞춰 생산량을 늘려왔고 어느샌가 우리 방산은 대량 생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덕분에 생산 라인을 줄여버린 경쟁국에 비해 생산 단가를 낮추기에도 유리했고 납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요. 과거 군사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란 나라가 고작 8대밖에 생산을 못해서 납기를 못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연간 K2 전차를 100대 이상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계약 이행 능력, 납기 준수 이거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또 우리 무기들은 한반도의 변화무쌍한 기후와 지형은 물론 휴전 이후 70년 동안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온몸으로 겪으며 진화해왔고요. 외국 군대와의 교류도 꾸준히 이어왔다 보니 퀄리티나 호환성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중립적인 외교 포지션도 한몫했는데요. 방산 수출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에 외교가 빠질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저 멀리 노르웨이부터 과거 적성국이었던 베트남까지 무기를 수출하는 등 원만한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우선한 수출 정책을 펴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방산 강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식민지를 거느렸던 국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방산 강국 중에선 드물게 식민지 경험을 가졌던 국가라 상대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거부감이 적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방위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외교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그 진입장벽을 한번 뚫기만 하면 이후 업그레이드부터 정비, 소모품 판매 등 후속 수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들까지 덩달아 성장하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무기 체계는 무기 도입 가격보다 운용 비용이 훨씬 큽니다. 통상의 무기 도입 가격 대비 운용 비용이 3배 내지 7배까지 나타나는데요. 가령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30년 이상도 운용을 하기 때문에 도입된 무기 체계에 대한 유지, 정비, 운영 등에 있어 이러한 애프터마켓 시장을 확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 육성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늘 중요한 과제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광받기 시작한 우리 무기. 하지만 최근 안보의 위협을 느낀 나토 국가들이 하나둘씩 군비를
늘리면서 우리 방산도 마냥 안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소실률의 70% 이상은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러 전쟁도 드론 전쟁이라고 해서 드론이 마치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의존도가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K 방산의 성공 신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